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 말이 돼요?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에서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딸이 화를 내며 저에게 한 말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2년 후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연명 치료를 위해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짜증과 욕설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욕설을 피해 복도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분, 박 선생님도 부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같은 병원 여자 병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복도 의자에 앉아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박 선생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병원을 떠난 뒤 저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한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박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며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다시 위로를 받고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가 있어서였을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저에게 함께 살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인 신고 없이 박 선생님과 함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년 동안의 힘들었던 간병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내린 천벌이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은미입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잘 되면 문제 없다고 했죠. 하지만 2년 후 정기검진에서 재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으로 전이됐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남편은 결국 연명 치료를 위해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남편을 간호했어요. 연명 치료를 받는 남편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대신 간호사 불러야 했고 화장실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아프다고 신음했어요. 진통제 맞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남편 손 잡고 밤새 깨어 있었어요. 가끔 주말에 자식들이 오면 잠깐 집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죠.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누르려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입원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숨이 막혀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늘 앉던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 병원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옆에 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여자 병실 쪽에서 나온 분 같았어요. 굽은 등과 깊은 주름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겨우 참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드네요. 그분은 아내분 병간 후만 5년째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도 정말 힘들었는데 5년이라니. 어떻게 버티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버틴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거라면서요. 알고 보니 그분도 부인이 시한부였습니다. 5년 전에 암이 걸리고 남편처럼 재발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 5년 동안 혼자서 간병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짧은 대화만으로도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루 종일 환자 곁에 붙어 있어야 하고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그걸 이분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첫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부인 병실로 들어가고 저도 남편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복도 의자가 우리 둘만의 자리가 됐습니다. 남편이 잠들면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분도 부인이 잠들면 나왔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서로 기다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밖에 비 온다면서요. 그러다 슬슬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간병하면서 힘든 이야기, 자식들 안 오는 이야기를 했죠. 그분도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는 곳도 근처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나이도 1살 차이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교장 선생님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40년 가까이 교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몇 년 후 부인이 아프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도 저를 김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했어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만큼은 간병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면 또 힘들었지만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남편 몸이 약해질수록 신경질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프니까 예민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하루 종일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소용없었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링겔을 안 맞겠다고 했어요. 저는 음식도 못 먹는데 링겔을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소리쳤어요. 병 걸려 누워있으니 내가 우스워 보여?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너무 헬쓱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환자인지 보호자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았어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자식들이라도 자주 와서 도와주면 덜 힘들 텐데. 이럴 때마다 자식들에게도 서운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짜증이 시작됐어요. 아침부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투덜거렸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짜증이 욕설로 바뀌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남편을 피해서 복도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늘 앉던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누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어요. 손에 캔커피를 2개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김 여사님,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역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박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저에게 힘들겠다 말을 하지만 제 상황을 이해 못해요. 근데 박 선생님은 알았어요. 같은 처지니까요. 5년째 간병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박 선생님도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부인이 요즘 자기를 못 알아본다면서요. 그때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매일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됐어요. 박 선생님 자식들도 잘 안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들 서울에 산다며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고 했죠. 저랑 똑같았어요. 그렇게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복도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저는 후다닥 일어났어요. 박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같은 병실 다른 환자분들이 다 쳐다봤어요. 창피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화내면 안 됐어요.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박 선생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래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웃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미안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더 소리 지르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1개월이 더 지났어요. 남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밤새 신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센 진통제를 놔줬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센 진통제를 맞다 보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가끔 못 알아봤습니다. 자식들 이름도 헷갈려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40년을 넘게 같이 산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아픈 거잖아요. 이러다 정말 가시는 건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눈 감았다가 떴는데 남편이 없으면 어쩌나.
그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박 선생님이 복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늘 바쁘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부인 상태가 안 좋으면 옆에 붙어 계셔야 하니까요. 근데 다음 날도 안 나오셨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복도에 나올 때마다 박 선생님 병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나오시질 않았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복도로 나왔어요. 늘 앉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을 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다면서. 언제 갈지 몰라서 계속 옆에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도 못 나왔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은 너무 가벼웠어요. 괜찮으실 거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박 선생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요. 박 선생님이 다시 병실로 들어가셔야 한다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자 병실 쪽이었어요. 박 선생님 부인 병실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싶었습니다.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박 선생님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야 했어요. 박 선생님한테 인사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같은 병실 다른 보호자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남편 좀 봐달라고요. 30분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박 선생님이 상복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손만 잡았어요. 박 선생님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옆에서 더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걱정됐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박 선생님한테 다시 오겠다고 하고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다행히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한참 봤어요. 이제 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박 선생님 부인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곧 그렇게 될 거였어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났어요. 그날 오후에 박 선생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 치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다니.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이제 저는 병원을 떠납니다. 그동안 김 여사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제가 버틴 거라고요. 박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셨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분 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약속입니다. 저는 메모지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선생님이 남편한테 인사를 하시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창문으로 박 선생님이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시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통증을 호소했어요. 아프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놔달라고 했어요.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남편이 겨우 잠드셨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잠시 복도로 나왔어요. 늘 앉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복도가 너무 넓고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금세 병실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혼자 앉아있기 싫었습니다. 남편 곁으로 갔어요. 남편 손을 잡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병원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남편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날 새벽이었어요.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 숨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 침대로 가서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건지 몰랐습니다.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했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실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이것저것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건지도 모르죠.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아들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은 울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 준비를 하다가 문득 박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남편분 가시면 꼭 연락 달라고 하셨죠. 근데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부인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박 선생님이 병원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꼭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눈빛이 진지하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고민을 하다 아침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몇 시간 후에 박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자식들보다 먼저 오셨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가셔서 절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손만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더 위로가 됐어요. 박 선생님 손이 따뜻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박 선생님 모습이 자식들보다 더 든든했어요. 뒤늦게 자식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오고 딸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문제였어요. 누가 얼마 낼 건지, 장례비는 또 어떻게 할지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돈 얘기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이 상했어요. 근데 말 안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요. 박 선생님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매일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계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계시길래 제가 억지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하기 전에 신던 신발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안 나던 눈물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이제야 남편이 떠난 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에 더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물건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담으면서 또 울었어요. 남편 간병하면서 3년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짜증내고요. 근데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잊기 힘들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병원과 집에서 간병만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낮잠도 실컷 자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간병 끝나면 다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멍하니 천장만 봤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어요. 밥 먹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나가서 운동도 했어요. 동네 한 바퀴 걷고 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자고 연락해서 밥도 먹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재미없었어요. 귀찮기만 했습니다. 운동을 해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어도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모르겠었어요. 혼자 하려니까 느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운동도 둘이 하면 재밌었을 거예요. 맛있는 것도 둘이 먹으면 더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였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앉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남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잠자리였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매일 옆에서 코 골던 사람이 없으니까요. 남편 코골이가 그렇게 싫었어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그 코골이가 저한테는 자장가였나 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일주일이 한 달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그날도 소파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더니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박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잘 드시냐고 물으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에서처럼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죠.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때 동네 순대국밥집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박 선생님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저도 그랬겠죠. 마주 앉아서 순대국밥을 시켰어요. 밥이 나오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처럼요.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박 선생님도 저처럼 외로움에 계속 집에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밥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고 했죠. 저랑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왠지 저도 자기랑 같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았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공감해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자주 보자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박 선생님이 먼저 전화하실 때도 있었고, 제가 먼저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만나면 같이 공원을 걸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걷다가 지치면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러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집도 가깝고 서로의 처지도 잘 알았습니다. 저한테 이보다 더 좋은 말벗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은 제 마음을 다 알았거든요.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박 선생님을 다시 만나면서 친구들과 만남이 줄었어요. 친구들도 좋기는 한데 친구들은 제 상황을 이해 못했습니다. 남편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제 모든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말 안 해도 서로 잘 아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박 선생님이랑 밥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 생각이 안 났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남편 빈자리가 보였거든요. 남편 신발이 없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가 비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남편 빈자리가 안 느껴졌습니다. 그게 남편한테 죄스러운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한참을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면 긴 시간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남편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박 선생님과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동네 근처 칼국수 집에서 만났어요. 칼국수 먹고 나와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우리 그냥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보듬으며 살자고요. 저는 한참을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신경 쓰였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박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놓으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둘 다 상 치른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자식들이 이해 못 해줄 거예요. 박 선생님도 동의하셨어요. 아마 자식들은 이해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자기도 안다면서요. 그러면서 말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가 살아봤자 이제 10년이에요.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람이 아플 때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다면서 나중에 우리가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자식들이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저 혼자 간병했습니다. 박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할 게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건가요? 자식들은 아마 안 올 거예요. 저는 일단 자식들한테 말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고요. 박 선생님도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반대하면 어떡하죠? 근데 박 선생님 말대로 남은 인생을 자식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했어요. 주말에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오라고요. 아들이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면 말해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냥 오라고 했죠. 전화 끊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재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반대하면 어떡하지?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먼저 왔어요. 딸도 곧이어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둘 다 뭔가 잔뜩 기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표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유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됐으니까 이제 재산 정리하자고 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 자식들 표정을 보니까 더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유산 얘기가 아니라 재혼 얘기를 하면 실망할 게 뻔했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좋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함께 살려고 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랑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대했던 유산 얘기가 아니라 재혼 얘기가 나오니까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 말이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딸을 말리더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아버지 간병하면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신 분이라고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 할아버지 때문에 힘든 병간호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서로 같은 아픔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서로 잘 이해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딸 표정이 더 험악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에서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야?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연애라니요. 그 순간 저도 폭발했어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연애? 너희들은 엄마가 3년 동안 어떻게 산 줄 알아? 너희들은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왔어? 자식들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평생 큰 소리 안 냈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 엄마 혼자 3년을 버텼어. 그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비난할 줄은 몰랐어요. 연애를 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박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근처 공원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자식들이랑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자기 자식들도 똑같다면서요.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했죠. 저는 미안하다고 일단 살림 합치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가 힘들다고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요. 이제 제 행복 좀 찾으려니까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지만 딸이 했던 말이 계속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아픈데 병원에서 연애를 했냐는 그 말이요.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걸 연애라고 하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상처가 됐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자식들과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되돌리기 싫었습니다. 특히 딸이랑은 이제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평생 키워줬더니 돌아온 게 저런 말이라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신다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아들도 딸이랑 똑같았습니다. 재혼하면 유산이 어떻게 되나 걱정한 거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민정이한테도 말했어요. 엄마 힘드시니까 그 할아버지랑 사시는 거 이해해 주자고요. 대신에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사시는 걸로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게요. 혼인신고를 안 하면 허락해 주겠다고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자식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게요. 혼인신고를 하면 나중에 재산이 박 선생님에게로 갈까봐 그거 겁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라도 어디예요? 완전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이 혼인신고만 안 하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다고 허락했다고요. 박 선생님이 잘 됐다면서 자기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게 됐어요. 박 선생님 자식들도 허락해주면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박 선생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김 여사님, 됐어요. 됐어. 저는 뭐가 됐냐고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같이 산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된 거였습니다. 둘 다 자식들 허락을 받은 거였어요. 이제 진짜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눈치 보면서요. 부모가 재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박 선생님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게요. 씁쓸함보다 기쁨이 더 컸습니다. 서로 의논 끝에 박 선생님이 제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박 선생님 집보다 제 집이 더 넓었거든요. 방도 3개였고 거실도 컸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남겨뒀던 남편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1년 동안 못 버리고 있었거든요. 남편 옷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에도 남편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치워야 했어요. 박 선생님이 오시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양복도 담고 점퍼도 담았어요. 서랍도 열었습니다. 남편 속옷이랑 양말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담았습니다. 시계랑 지갑도 담았어요. 상자를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남편한테는 미안했어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힘들게 혼자 사는 거보다 박 선생님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 짐을 다 빼고 그 자리에 박 선생님 물건들이 들어왔습니다. 옷장에 박 선생님 옷이 걸렸어요. 서랍에 박 선생님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박 선생님 칫솔이 놓였어요. 집안 곳곳에 박 선생님 흔적이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함께 새벽 운동도 다녔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에 올랐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아침밥 먹으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됐어요.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갔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3년 동안 남편 간병한 걸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림을 합친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자식들 연락은 한 통도 없었어요. 아들도 딸도 전화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없었어요. 이렇게 정말 자식들과 끝인 건가 싶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박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건강검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이랑 둘이서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둘 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셔서 결과 들으시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은미님, 위내시경 결과 위암일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위암이라니요? 귀를 의심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다 봤잖아요. 3년 동안 고통받으시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온 거였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옆에 있던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도 옆에서 다독여 주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같이 이겨내자고요.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간호사가 수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수술 당일에 보호자도 함께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이분이 보호자로 오시면 안 되냐고요. 간호사는 안 된다고 말해서요. 법적 보호자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분이 안 계시면 자녀분이 꼭 오셔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요. 저는 멍해졌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박 선생님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야 했어요. 1년 동안 연락 안 한 자식들을요. 그때 혼인신고 안 한 게 여기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앞으로 병원 올 때마다 법적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요. 그때마다 자식들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참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에 박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나중에 박 선생님도 병원 갈 일이 많을 텐데요. 그때마다 자식들을 부를 수 없지 않냐고, 이참에 혼인신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혼인신고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서운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코앞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챕터 10. 수술날이 다가오는데 자식들한테 전화할 용기가 안 났어요.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자식들도 저한테 연락 안 했고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엄마 암에 걸렸으니까 와달라고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요. 염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딸한테는 전화하기 싫었어요. 수술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딸 얼굴은 보기 싫습니다.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저는 바로 본론을 말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위암일기라고요. 수술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와줄 수 있냐고 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회사에 말해서 빠져볼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 말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덤덤할 수 있는지요.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 얘기하듯이 담담했습니다. 역시 이제 의지할 곳은 박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와준다니 한시름 놓았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술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옆에 계셨어요. 접수하고 대기하는데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수술 잘 받으시라고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회복실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옆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어요. 암세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안도했어요. 박 선생님도 기뻐하시며 잘 됐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들이 안 보였어요. 저는 박 선생님한테 아들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며 제가 수술실 들어가자마자 회사에 일이 있다고 갔다고 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인만 하고 바로 간 거였어요. 엄마가 수술하는데 결과도 안 기다리고 간 거였습니다.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대를 안 하면 됐어요.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옆에서 하루 종일 챙겨주셨어요. 저는 박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고생을 시켜서요. 박 선생님이 부인 간병하면서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시려나 했는데 저 때문에 또 병원에 계시는 거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한번 해봐서 그런지 어렵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몸이 온전치 않았어요. 수술 부위가 아팠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혼자서는 밥도 못 차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청소도 하시고 저 챙기시고요. 살림을 합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박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서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수술 부위도 덜 아팠습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3주가 지나니까 밥도 조금씩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쯤이었어요. 박 선생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들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박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좀 미안해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내일 손주 유치원 졸업식인데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가셔야 한다고 했어요. 손주 유치원 졸업식, 중요한 날이잖아요.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미안해 하셨어요. 아픈 저를 혼자 두고 가기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다고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다음 날 박 선생님이 서울 아들 집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도 연신 미안하다며 금방 오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서울 아들 집으로 가고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1년 동안 매일 옆에서 주무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이상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외롭구나 싶었어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고마움도 느꼈어요. 그동안 박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밥 차려주시고 청소해주시고 저 챙겨주시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박 선생님이 서울 아들 집에 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졸업식 끝나면 바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왜 연락이 없는지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내려오시냐고요. 박 선생님 목소리가 좀 어두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인데 손주가 유치원 졸업하면서 당장 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손주 봐줄 사람 구할 때까지 박 선생님이 잠시 봐주기로 했다고 했죠. 다음 주까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손주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박 선생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렸어요. 아직 수술 부위가 아팠거든요. 혼자 밥 차려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이 돌아오시기만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텼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대충 먹었습니다. 즉석밥도 데워 먹었어요. 몸이 점점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박 선생님한테 부담이 될까 봐요. 손주 봐주시느라 바쁘실 텐데 전화하면 눈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박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안 받으셨습니다. 손주 보느라 바쁜가 해서 1시간 후에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으셨습니다. 3번째 걸었어요. 또 안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시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걸고 저녁 늦게서야 박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는 왜 안 받으시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박 선생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 여사님, 미안해요. 미안하다니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뭐가 미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못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서 또 병수발하며 고생할까 봐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병수발이라니요. 수술하고 다 나았고 항암 치료도 안 받는다고 병수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집사람도 위암일기였어요.
근데 2년 만에 제 발에서 그렇게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박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나는 다시는 병간호하기 싫어요. 김 여사님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먼저 같이 살자고 한 건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자식들이랑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부부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헤어지자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김 여사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욕도 안 나왔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끊으세요. 박 선생님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도 안 갔습니다. 수신 거절이었어요. 또 걸었어요. 또 수신 거절이었습니다. 1년의 행복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 죽은 지 1년 만에 딴살림 차렸습니다. 자식들하고 연 끊었어요. 다 박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 선생님한테도 버림받은 거였어요. 천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픈 몸보다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것보다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픈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사나요? 자식들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은 걸까요?